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볼에는 희한한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생긴 흉터인데 얼핏 보면 붉은 반점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그냥 살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저희 아빠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 볼에 있는 그 흉터만 보면 가슴을 쾅쾅 치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흉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흉터거든요. 저는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 아빠 말씀에 의하면 1살이 좀 안 되었을, 즉 돌을 며칠 남기지 않은 때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아빠의 말을 얼마나 제가 자주 들었는지 나중에는 마치 드라마 대사처럼 외울 지경이었어요. 그 망할 여편 내가 돌도 안 된 널 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지 몸 꾸미는 것만 죽어라 신경 썼단 말이지. 아니 그 어린 걸 옆에 두고 불에 달군 고데기로 머리통을 말고 있는 게 말이 돼? 애 볼에 그게 다 저런 상처를 남기고 내가 애시당초 나돌아다니는 걸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어. 에휴, 지금도 네 얼굴에 있는 그 흉터만 보면 마음이 아파. 네, 그랬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제 흉터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부터 엄마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셨대요. 결혼도 하기 싫어했는데 당시 엄마와 아빠의 부모님이 정략적으로 서로 약속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무리 자유로운 딸내미더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가정에 좀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희 엄마, 양쪽 집 어른의 그 모든 기대와 바람 싹 무시하고 진짜 제멋대로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낳기 싫어가지고 임신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저를 안 낳을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눈치 빠른 외할머니 덕에 제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 할머니가 눈치채셨고 그날부터 저희 집에 꼭 붙어 앉아서 거의 24시간 엄마 감시 체계를 발동, 그렇게 저를 지켜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도 귀찮아할 정도의 사람이니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유난히 인형처럼 예뻤던 엄마는 모든 사람이 예쁘다, 멋있다 칭찬해주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만 쫓아다니곤 하셨대요. 아마 요즘 태어나셨으면 100% 연예인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얼마나 많은 게 답답하고 지겨웠을까요? 결국 결혼하고 저를 뱃속에 가진 채로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정신 못 차리던 엄마는 결국 고데기에 제 볼이다 화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토끼 모양의 흉터만 남긴 채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쫓겨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제 볼에 있는 흉터를 가지고 아빠가 뭐라고 막 혼을 내자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며 다시는 자기 찾지 말라고 그냥 짐 싸들고 나가서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걸로도 한동안 엄청 억울해하시고 술만 드시면 속상해서 가슴을 텅텅 치셨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똥 싼 놈이 성낸다고 바람핀 사람이 먼저 그렇게 뻔뻔하게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나가버려서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한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저는 돌도 되기 전에 엄마 없이 아빠 손에 키워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엄마의 빈자리를 제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아빠 흔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살피지 않고 너무 애를 쓰셔서 그런가 건강을 잃은 아빠는 제 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재혼하라는 말도 듣지 않고 혼자서 우직하게 절 키우는 게 너무도 속상했던 친가 쪽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 아빠와 연락을 끊었고 그렇게 아빠와 저는 둘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친척도 어른도 없는 저의 20대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없는데 아주 희미하게 이모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중학교 무렵이었나?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소 저렇게 싸우는 분이 아닌데 아빠가 왜 저렇게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에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은 여자 하나가 아빠한테 뭐라고 막 뭔가 요구를 하는데 아빠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만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빠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처음 봤고 너무나 그게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술 취한 여자가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우, 엄마 많이 닮았네. 그런데 미모는 이 이모 닮았다. 이모가 원래 한미모해. 네가 봐도 너 이모 닮았지? 저는 저한테 이모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어리버버하게 서 있으니까 아빠가 달려와서 버럭 성을 내며 저를 끌어안은 채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얘한테 이모가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여자가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끊는다고 해서 천륜이 끊기냐. 언니랑 오빠가 헤어졌어도 저 아이가 있는 한 형부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비척비척 사라지더라고요.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 절대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끝까지 너는 이모도 엄마도 없다고 다 잊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뭔가 아빠에게 안 좋은 기억이고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이후로는 묻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제게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가끔 그 이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누구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모라도 있으면 의지라도 할 수 있고 뭔가 조언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술에 취해 주정하듯 저희 아빠한테 험한 소리 퍼붓는 모습이어서 그런 사람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여러모로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조언이라도 구하고 의지할 수 있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자체로는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홀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데이트하면서 보면 남자친구는 좀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되면 내면하게 굴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은 엄청나게 남자친구한테 집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어디 가냐, 뭐 먹었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남자친구가 답이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조금 있다가 또 답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는 등 그냥 일반적인 모자 관계보다는 조금 더 엄마가 아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몇 년간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한 번도 자기 엄마한테 저를 인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데 또 한편으로는 편한 아주 기묘한 느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저를 보여주지 않거나 인사시키지 않는 건 저를 결혼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갈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었죠. 한편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찍부터 시댁과 엮여서 좋을 일 없으니 그냥 저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이 사람의 배려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두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남자친구의 진심이 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만난 지 4년 반 만에 남자친구가 제게 내민 반지 하나와 아주 평소 성격대로 심플하고 간단한 나랑 결혼해줘라는 그 한마디에 다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반지까지 나눠 꼈으면 법적으로 신고만 안 했다 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가 가족이라는 그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나를 어머니에게 소개해주겠구나 싶어서 또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고 내가 고 하나 다름없어서 상견례도 안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한 번 뵈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창피해?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아니라고 자기도 고민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미뤘다며 날짜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냥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야. 미리 신경 못 쓴 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부탁 하나 할 건데 우리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보통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남자들이 제대로 균형을 못 잡아줘서 일을 크게 만든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내 편에 딱 서 있는 느낌이라 오히려 제 마음에서는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배려받은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솔직히 선입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며느리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어머니는 제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될 사람보다 저를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시어머니가 조금 망설이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굴에 그건 어떻게 생긴 흉터예요? 아니면 점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확 찌푸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엄마가 선 넘은 채 예의 없는 질문을 했다고 느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수천 번도 더 받아봤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 어렸을 때 고데기에 약간 데었는데 그게 자라면서 흉터는 연해지고 이렇게 토끼 모양 점으로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고데기에 되었대? 아, 저희 엄마가 실수로 고데기를 바닥에 놓으셨는데 거기에 제가 된 거라고 얘기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영 복잡하게 변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제 볼을 쓰다듬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글썽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린 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그런데 그렇게 손길이 제 볼에 닿는 순간, 이거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어른의 정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좋아졌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저한테 훨씬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에 좀 편안하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정말 정없는 아들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올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오죽하면 친구들도 복 받았다고 요즘에는 남편 복보다 시부모 복이라는데 저한테 시어머니 복이 있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저도 그게 불편하거나 부담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버릇이 그렇게 들어버려서 제가 불편해하거나 피하는 느낌을 받으면 시어머니가 엄청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처음에 습관들인 것처럼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정도가 심해지고 깊어지게 되며 조금씩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집착하는 게 심한데 그 심한 집착을 남편한테 들킬까봐 저를 방패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어딘가에 애정을 쏟아야 되는 결핍증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니 저한테 대신 쏟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약간 삐뚤어진 미저리 같은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3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겼는데 그 출장 가는 지역이 제가 몹시 가보고 싶어 하던 곳이었어요. 해외는 아니었고 국내였는데 평소에는 일반인들 출입을 잘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라 이참에 따라가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 회사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준 데다 남편 상사 그리고 같이 가는 동료도 아내 동반을 하겠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 세상의 부부 동반 여행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그 주에 시어머니와 함께 찜질방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남편의 출장 일정은 바꿀 수 없고 찜질방은 어디 안 가고 계속 거기 있을 거니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미루려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어요. 제 전화를 받고는 수학이 밖으로까지 느껴질 만큼 풀이 푹 죽어서 알겠다고 하곤 몇 시간 뒤에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이러시는 거 있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너의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상처받았어. 내 약속은 그렇게 미뤄도 되는 하찮은 거니? 나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이 출장은 바꿀 수 없고 찜질방은 바꿀 수 있는 일정이라 그냥 합리적인 게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하지.
너한테 나는 그냥 취소해도 되는 사람인 거잖아. 나는 그게 서운하다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벙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가 연애할 때도 안 들어본 내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를 제가 시어머니에게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한 번 찜질방 취소한 걸 보상하기 위해 1박 2일 근교여행, 2번의 식사 데이트, 한 번의 찜질방 데이트와 한 번의 쇼핑 약속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놀이공원 놀러가는 약속 취소해서 줄줄이 보상 약속하는 부모 입장도 아니고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밤새도록 절 붙들고 괴롭힐 형국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정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남편은 저한테는 안 그런데 어머님에게는 몹시 선을 긋고 쌀쌀 맞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뒷전으로 밀려난 거 서운하다고 하시길래 남편한테 좀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괴롭히는 것만 시집살이인 줄 알아요? 감정적으로 흔들어대면서 어머니 마음대로 이 사람 움직이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거 그것도 시집살이에요. 이 사람이랑 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원해요? 그거 아니면 다시는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남편 서슬에 완전 풀이 팍 죽은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그때도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일주일이나 곡기를 끊고 이리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 2번 다시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셔도 그냥 저 혼자 넘기곤 합니다. 남편에게까지 굳이 알리지 않는 걸 택한 거죠. 이런 제 선택은 극명한 장단점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우선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나를 좀 덜 세우게 되었어요. 제가 가운데서 전하지를 않으니 시어머니가 관심을 많이 끊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대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느낌은 저를 통해 남편과 더 끈끈하게 붙어 있으려고 저를 사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절이라는 영화를 보면 심하게 다친 소설가인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팬이 처음에는 돌봐주겠다, 치료를 해주겠다며 호의를 베풀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학대하고 괴롭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말았죠. 제가 남편보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더 우선시한다던가 시어머니 연락을 받은 후에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러지 마. 지난번에 어머니 병원 입원하셨던 거 기억 안 나? 또 그러시면 어떡해.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돼. 다들 더 심한 시집살이도 한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할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준 사람이라 내가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면서 남편이 해준 말은 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12살 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냉정하고 꼬장꼬장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재혼을 하겠다고 해서 다들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만에 여자를 데리고 오니 다들 좀 쑥덕거리기도 한 모양입니다.
아픈 아내 두고 바람을 폈다는 둥, 원래 두 집 살림하다가 데리고 들어온 거라는 둥,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상처 입는 건 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 나한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결혼하셨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결혼하기 전에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딱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게 하나 아차 싶으셨대. 어머님한테 걸리는 게 있었다고? 그게 뭔데? 한 곳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예쁘다는 얘기 들어야 하고 저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 하고 한마디로 있고 쫓고 찾아 떠도는 꿀벌처럼 자기가 꿀 빨 사람 찾아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겪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내가 정말 내 얼굴에 침뱉기라서 말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당신한테 집착하는 줄 알아? 왜? 왜 그러시는 건데? 난 사실 당신한테 집착하는 건데 당신이 안 받아주니 나한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싹 다 재산을 정리해 두셨거든.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하신 건지 내가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는 나랑 가족도 아니야. 이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알고는 계시겠지. 다만 내가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숨죽이며 사시는 거고. 잠깐만. 그러면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다는 거야?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생활비 좀 드리는 거,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사시는 거, 사실 내 마음만 돌아서면 다 끊길 것들이야. 그래도 내 마음에 삼시세끼 밥 차려준 건 아니더라도 집에 오면 맞아줬던 사람이고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분이니 정 없어도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끈 떨어지면 나한테라도 붙어야 되니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집착하신다는 거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다정한 성격은 아니니까. 언제 내가 손 놓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절대 손 못 놓을 것 같은 사람한테 붙은 거라고나 할까?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론 저는 시어머니가 좀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다 늙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 방도를 찾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는 게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나라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부터 더더욱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저한테 집착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차갑게 식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니, 차갑게 식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충격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저와의 약속을 먼저 깨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한테 오늘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같이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저는 약속 한 번 깨면 네가 나를 홀대한다느니 나한테 애정이 없다느니 눈물바람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약속에 대한 노이로제까지 생긴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먼저 약속을 취소한 게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아프거나 잘못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없이 무작정 계신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데서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막 아는 척을 하려는데 시어머니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다다 달려오며 시어머니의 팔을 확 낚아채며 뭐라고 마구 말을 쏟아놓는 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사이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뭔가 제가 끼어들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슬그머니 지켜봤죠. 뭔가 어머님을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좀 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분명 어머님과 대거리를 하고 있는 그 여자,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안개처럼 아사무사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얼굴이었어요. 대체 누굴까 쥐어 짜내며 고심을 하다가 정말 번개가 치듯 머릿속을 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저희 아빠한테 찾아와서 행패 부렸던 이모라는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 번들거리는 눈빛과 감출 수 없는 천한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숨이 다 쉬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왜 저희 시어머니를 붙들고 저렇게 왈왈거리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 귀를 파고드는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여자가 딱 한마디,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등신같이 평생 남의 자식 키워주고도 돈 한 푼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이 도와 친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걸 하나 구워 삶지를 못해서 이러고 있어? 구워 삶고 말고가 어딨어? 너 같으면 너 버리고 간 여자가 시애미로 나타나서 나는 시어미가 아니라 엄마다. 그러니 너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잘하겠냐? 지금 나도 기회를 보고 있다고. 아우, 얘 답답하. 그냥 데리고 살라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불편할 테니 집 하나 사주고 내보낼 거 아니야.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기 명의 집 하나 없이 살 거야? 아우,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들놈이 그런 게 씨알도 안 먹히는 종자란 말이야. 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멍해지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살면서 엄마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걸 말이죠. 몇 번을 생각해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것 같고 해야 하고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서 뭔가 더 뜯어내는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으로 엄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제 얼굴을 보더니 몹시 걱정되는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당신 그렇게까지 표정 안 좋은 거 처음 보는데? 당신이 그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봐. 저는 조용히 영상 찍은 걸 내밀었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폰을 내려놓고는 가만히 저를 안아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동안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순간 본물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꺽꺽거리며 울어서 내장이 다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심하게 울었지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알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제게 누구를 좀 같이 만나야겠다며 카페로 부르더라고요.
부랴부랴 나간 그곳에는 셀쭉한 얼굴에 이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한번 흘끔 보고는 앞에 놓인 음료만 홀짝 거리더라고요. 내가 우리 언니를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살면서 정이라는 거 그건 또 무시 못하잖아? 일단 궁금한 걸 먼저 말해주자면 나하고 달리 우리 언니가 젊었을 땐 좀 예쁘장했거든? 안 넘어간 남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결혼도 일찍 했어. 그때 뭔 마음을 먹었던 건지. 그런데 놀던 가라가 어디 가나. 애 가지고 애 낳고도 영 마음을 못 잡고 놀러 다니대. 그 형부가, 그러니까 네 아빠, 좀 짠돌이에 꽉 막힌 구석이 있었거든. 답답했던 거지. 그런데 새로 만난 남자는 좀 호방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쪽 아빠한테 빠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돌도 안 되는 애 놓고 접근해가지고 살살 꼬시더니 연애를 하대? 딸 쪽 남자랑은 이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아들 쪽 남자랑 결혼했지. 그 다음에 그 집 아들 키워주면서 성실하게 살길래 아이고 이제 좀 팔자 피려나 보다 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그쪽 언니가 제 아내 친엄마는 맞는 거네요. 맞아. 우리 언니 또 은근 주도면밀한 데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 해봤다 하대. 연태 그 죽은 영감탱이, 그러니까 그쪽 남자 쪽 아빠. 그 영감탱이가 아주 속에 구렁이 100마리 여우 100마리 너구리 100마리 들어앉은 사내였던 걸 몰랐던 거지. 우리 언니한테 일절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애 키워준 공도 없이 저렇게 살게 만들고 가버렸네. 내가 이러는 건 뭐랄까, 자식 된 도리로 두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쨌거나 키워준 엄마나 낳아준 엄마 똑같잖아. 자식이 둘인데 저러고 집도 없이 사는 건 에이 아니지.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식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자식 귀하게 키웠겠어요? 저 귀한 취급받고 자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단 한 푼도 그분과 나눌 생각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뭐? 그냥 가라고? 아니, 살해한다며? 살해는? 남편이 정말 황당한 얼굴로 거지 적선하듯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 꺼내서 툭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창피하게도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낼름 받아서 후다닥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던지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미안하다. 어째 이런 꼴을 당하냐 너도.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난 거고 다 그런 거지.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심각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다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름 그 사람으로서는 저를 위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집착했나 봐? 당신한테 뭐 얻을 게 없을 것 같으니 나라도 살살 굴려봐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게, 반성이 먼저 아닌가? 아니면 사과라도? 어떻게 자기 살 궁리만 하지?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딪혀야지.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지. 남편은 바로 제 손을 붙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희를 보고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모를 만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라고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이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찍은 어머니와 이모의 대화 장면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몹시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 어쩌겠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시인이 필요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시인은 할게. 그런데 솔직히 나 잘못한 거 없다. 사람이 말이야, 자기 살궁리를 열심히 했던 것도 죄가 되니? 나는 그냥 내 살궁리를 했던 것뿐이야. 물론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죄? 아이고, 이런 게 다 죄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 그것도 중죄인이게? 난 그냥 내 살궁리를 한 것뿐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죄가 됐니?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도둑질을 하기라도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되돌리겠어? 나 그냥 내 살 집이랑 노년에 쓸 자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너희가 나 불편하면 그것만 해줘. 그러면 다시는 평생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남편이 화를 한번 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처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적어도 저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자기가 더 펄펄 뛰며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사기죄건 뭐건 엮을 수 있는 거 다 엮어서 신고할 거라며 일주일 안에 집 비우라고까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슬이 너무 퍼렇고 서늘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다 두고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말이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좀 망설이고 있었다며 이렇게 된 거 그냥 떠나버리자고 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냥 미국 가서 새 인생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했겠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차라리 미국 가서 새 인생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이모저모 씁쓸하지만 그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이후에도 아마 남편에게 돈 얘기 때문에 몇 번 전화를 한 모양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는 끝까지 저한테 말 안 해주더라고요. 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끊어버렸는데 모르는 번호로 딱 한 번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받기는 했습니다. 희한하게 제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서 그냥 지워버리고 저는 이민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했으니 아마 시어머니, 아니 제 친모는 자기 동생과 다시 합심해서 또 누군가를 꼬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반성하거나 바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저희 둘 인생에서는 아웃시키려고요. 이 마음을 먹고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게 제일 슬프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